삼성전자 얘기를 안 해야 할 수가 없습니다. 시가총액이 28조가 늘어나는데 이 정도면 LG 엔솔이 상한가 기록한 거란 건 맞먹더라고요. 7만 원까지 찍었는데 어디까지 갈 거라고 보시는지. 중요한 게 공시를 했어요. 삼성전자가 공시를 했습니다. 이게 제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자신감을 보여준다는 얘기들과 이게 만약에 기사로 나와서 그냥 무슨 단독 이러면서 뭐 얘기가 나왔으면 오늘 이렇게 안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그냥 HBM 쪽도 공시를 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훨씬 삼성전자 대응하기가 좀 좋아졌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보다 소부장이 훨씬 더 수익률이 더 높을 것 같기 때문에 그걸 보시는데 소부장을 뭘 보셔야 되냐면은 저는 삼성전자 말씀드릴 때마다 외국인 수급이 삼성전자는 중요하다라고 이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아까 대표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HBM이 큰 변화를 이끄는 하나인데 아직 관련된 부분에 뭐 긍정적인 부분은 없죠.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파운드리에서 오늘 의미 있는 뭔가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여기서 뭐 삼성전자는 이미 안 좋은 거 다 반영돼서 밑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롱숏이 역으로 걸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려보면,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팀장님께서 먼저 총평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삼성전자로 시작해서 막판에는 삼성전자가 더 땡기면서 맞아요. 오늘은 뭐 삼성전자로 끝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장 시작하기 전에 뉴스가 나왔고, 그죠? 그래서 먼저 분위기가 그때까지는 근데 테슬라가 아니었어요. 그냥 이제 큰 기업이라고 비밀 뭐 계약이다라고 맞아요. 했는데 그게 한 10시 넘어서였나요? 뭐 테슬라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돌기 시작했고, 그 머스크가 이제 본인의 또 SNS에다가 그걸 참지 못하고 우리야. 우리고 훨씬 더 큰 규모의 계약이 뭐 물량이 뭐 기다릴 수 있다,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오늘은 삼성전자로 시작해서 삼성전자로 끝난 하루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나머지 시장입니다. 나머지. 그래서 삼성전자 덕분에 파운드리 사업부의 회복 기대감으로 이제 관련된 밸류체인은 괜찮았습니다. 그죠? 괜찮았는데 우리가 원래 삼성전자가 너무 또 강하면 다른 쪽은 좀 약하기 마련인데 오늘은 특히나 요즘은 상승 종목 지수는 별로 안 빠집니다. 보시면 지수는 그렇게 안 빠지는데 포화권에서 뭐 별로 큰 차이 없는 것 같은데 오늘도 코스닥에서 사실은 장중에 하락 종목 수가 한 1200개 넘게 만들어졌거든요. 그나마 오후에 삼성전자가 힘을 내면서 반도체 소부장들이 플러스로 좀 돌아서서 하락 종목 수가 좀 줄어들었지.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가 32포인트를 올려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들을 제외하면 오늘 상당히 조금 힘든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지수는 뭐 보합권에 있었지만 요즘 계속 상승 종목수 대비해서 하락 종목수가 월등히 많은 시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조금 안 좋았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오늘 그동안 좀 또 주도 테마 중에 하나가 우리 지금 조방원이었나요? 지주 뭐 금융회사 뭐 이거 있잖아요. 근데 그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제가 뭐 속해 있는 KB금융지주도 있고 또 하나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뭐 그다음에 증권사들도 있었는데 또 이제 정부에서 이사와 관련해서 약간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선거 때 걱정을 좀 했던 부분이거든요. 이 은행들이 그런 걸로 수익 많이 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또 컨트롤하지 않을까 걱정을 좀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오늘 그런 이야기가 좀 나왔고, 그다음에 뭐 배당소득 분리과세인가요? 뭐 그런 부분도 기대치에 못 미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좀 퍼지면서 오늘 그들은 또 하락하면서 완전히 시장이 좀 차별화되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의 정리 이렇게 들어봤고, 대표님께서는 오늘 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잘 봤습니다. 여기서는 드립 던지면 큰일 날 분위기네요. 왜요? 근데 그냥 혼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좀 어두워서 그렇고요. 워낙 제가 좀 다크한 이미지인데. 그래도 어차피 다 드립하실 거면서 왜? 어떻게 하셨어요? 아닙니다. 그럼 정도 얘기를 가는. 연합뉴스 경제TV가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 그거 봐요. 또 시작하면 또. 자, 오늘 시장은 일단 뭐 삼성전자 얘기 앞서서 우리 팀장님께서 잘해주셨고, LG에너지솔루션 또 버텨주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두 개가 캐리하면은 잘 버티죠. 잘 버티는데
그 두 개가 버티는 사이 나머지는 우르르 예, 그런 모습들을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수급 쏠림이 있었다고는 보는데 또 그렇게 정확하게 있었다고 보긴 좀 어려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럼 그동안에 갔었던 거 쭉쭉 다 밀렸느냐라고 하게 되면 솔직히 보니까 조선은 버팁니다. 네. 네. 그리고 방산도 밀리지만 뭐 추세 안쪽에 있는 분위기고요. 그리고 나머지 기존의 또 전력기기 쪽은 또 뭐 이렇게 이제 산일 뭐 이런 것들은 또 신고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는 그래도 기존의 주도 섹터가 뭐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또 그 나머지들은 또 이제 또 예, 약간 네. 고민하고 있는 근데 다 이유가 있긴 있습니다. 네. 금융도 그렇고 증권도 그렇고 또 이제 뭔가 이유가 있고 게다가 핵심은 예, 정부 정책이죠. 예, 그런 것들 갖다가 그런데 근데 보니까 오늘 아시아 증시는 대부분 그래도 약하다가 막판 그 일본 증시가 제일 차익 매물 때문에 약했고 나머지는 또 강하게 딱 들어오는데 보니까 막판 되니까 중국에서 탄산 예, 리튬 하한가 들어가고요. 갑자기 또 우장 들면서 원자재들이 또 와르르 빠지더라고요. 거기도 만만치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여파가 우리가 지금 시장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그게 만약에 또 내일 가서 어떻게 변하는지 그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쪽에서 달러 금리 다시 소폭 조금 상승세로 가는데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얘기했었죠. 달러는 강세가 맞는데 약세로 가야 우리가 돈 번다. 뭔 소리예요 이게? 네. 정리해 주시죠, 우리 앵커님. 그러니까 머리랑 마음이 서로 일치가 안 되는 거죠. 뭐 머리와 마음이 네. 따로 간다. 그러면 어느 쪽으로 간다는 얘기겠습니까? 결국은 항상 영어는 뒤에 핵심이 나오잖아요. 전치사 뒤에 동사가 뒤에 아무튼 예. 이거 드립 아니에요. 예, 드립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달러 약세를 원한다. 2분 지났어요. 2분 드립 안 하는 동안 2분. 많이 버텼네요. 그래도. 예. 네. 그래서 그런 쪽도 이제 앞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외국인들은 오늘 현물 샀는데 선물을 막판에 또 매도로 바뀌었습니다. 네. 네, 그런 분위기고 결론적으로 이번 주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3,200선은 넘었는데 이게 뭐 아까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뭐 질 좋게 넘은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러게요. 예, 그래서 오늘 이번 주 또 각종 이벤트 총출동 관세 들어와 있고 실적 나오고 있고 게다가 또 여기 세제 개편안 뭐 7월 말에 혹시 나오면 나오는 거고 또 경제 지표 또 이번에 고용 지표까지 쭉 다 있고 예. 총 출동 네. 여기서 잘 버티는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는 예, 소부장 쪽 강합니다. 지난번에 그런 얘기 잠깐 드렸었죠. 삼성전자 움직이게 되면 소부장 보셔야 된다. 네. 네, 그래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같고 조선 버티었고요. 기자재 쪽들도 이제 들썩거리게 합니다. 실적 나오게 되면 아마 서프라이즈하게 나올 업체들이 좀 보여요. 근데 그런 것들 좀 들어오는 것 같고 이천지도 강하다 보니까 소부장 움직이고 핵심은 ESS입니다. 예, 이천지는 이번에 ESS가 주도할 거란 얘기는 몇 번 말씀을 드렸었죠. 예, 그렇게 가는 것 같고 예, 전력 설비 강하고 약세 쪽은 금융 예 그렇고요. 면세점 오늘 호텔신라 실적 나왔는데 기대도 없는데 실적 안 나오니까 그렇게 빠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좀 갔었던 오늘 보니까 소비재 유통 이런 쪽들이 다 우르르 흔들리더라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혹시나 이번에 예, 또 그 민생 지원금 통해서 뭔가 좀 반전의 기회를 만들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때가 고점이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흔들리는 거. 스테이블 코인 쪽도 잠깐 반등 다시 빠지고 네, 그런 쪽에서 약한 데는 이유는 있었는데 왠지 저렇게 되다 보니까 좀 기분이 안 좋은 거. 네,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면세점이나 유통이 빠진 게 중국 쪽에 대한 이슈 영향이나 그런 건 없을까요? 모르겠는데요. 네. 중국 이슈가 뭐가 뭐 저희 전승절 기념일에 대통령 안 가는 거예요? 아니요, 직접적인 이슈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중국과의 외교 관계에 있어서 이제 실제로 가까워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의문점들이 슬슬 다시 돌려오더라고요. 그건 중국 미국이 전문가. 바라지 않을 것이다. 중국 전문가한테 주셔야죠. 저는 저 같은 잔잔바리한테 그런 고난이도의 질문을 하시면 아니, 제가 유통이나 면세, 특히 면세점 네. 빠지는 거에 대해서 저도 사실 잘 이해가 안 가길래 한번 추가로 한번 여쭤봤고. 제가 그 뭐 약간 저도 중국 전문가는 아닌데요. 네. 그래도 한 30년 전에 중국어를 배웠던 사람으로서 네. 그 정도면 여기서는 제일 전문가죠. 아마 그래도 왜냐면 제가 근데 제대하자마자 네. 앞으로 미래는 중국어다라는 판단하에 네네. 중국어를 끊었었고 한 달 뒤에 폐강이 됐어요. 수강생이 없어서. 저 말고 더 들어와야 이게 유지가 되는데 네네.
뭐 혼자로서는 유지하기가 어렵다라고 해서 안타깝게 제가 한두 달인가 하여튼 배우다가 예. 좀 끝나버렸는데 그래도 만약에 뭐 3명 중에 제가 조금 중국어 맛을 봤다라면 네, 네, 제일 이야기 많이 좀 맞네요. 드려도 될까 싶어서 네, 한번. 네. 시원 스콜 하시잖아요. 시원. 아유 죄송합니다. 예. 넘어가시죠. 그 뭐야? 넘어가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냐면 저는 엔터를 오늘 보면서 엔터가 좀 시장에서 안 엔터, 좋았잖아요. 예. 엔터주. 근데 엔터주가 약간 시장의 색깔은 그래서 중국하고 좀 친해지는 부분에 있어서 중국으로 뭔가 이제 공연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엔터주들을 좀 움직였었던 부분도 있었는데 오늘 왜 우리나라에서 이제 며칠 안 남았죠. 30일과 31일 사이에 어느 정도 협상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조선 관련해서 뭐 영어로 MASD 뭐 GA인가 뭐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마스가. 네, 마스가. MASGA. 맞아. 그걸 이야기하면서 협력 관련된 방산 관련된 이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오늘 조선주 중에서 제일 강했던 종목이 과거에 이제 약간 조선인데도 방산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하나오션과 현대중공업이 과거에 강했던 종목이 오늘 제일 셌거든요. 네. 거기에 대한 이제 협력을 제안하다 보니까 그거 중국의 심기를 좀 불편하지 하지 않을까? 약간 이런 맞아요. 생각들을 시장에서 했던 거고 네.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하반기에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과 같은 이런 네. 부분들 뭐 좀 초대해서 응하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러면 또 중국도 막상 거기 또 응하기에는 또 약간 기분이 그럴 수 있고 약간 그런 부분들이 좀 형성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엔터주를 약간 오늘 흔들린 이유를 그 부분 좀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뭐 아까 말씀하셨던 면세라든지 화장품 뭐 이런 부분들이 혹시라도 지금은 우리가 비자 면제 막 되면서 좀 그게 기대감으로 기대감이죠. 움직였고 네. 했잖아요. 근데 약간 기분이 좀 상하게 되거나 맞아요. 이렇게 돼버리면 그 잘 되던 부분을 또 약간 또 규제를 할 수도 있는 부분들도 그래서 앞으로 상당히 우리는 중국과 미국과 가운데서 좀 예민할 수 있는 이슈들이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네. 오늘은 삼성전자 얘기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굳이 한번 찾아봤더니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28조가 늘어나는데 이 정도면 LG 엔솔이 상한가 기록한 거란 건 맞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 개인 투자자 느낌으로는 6.8% 삼성전자 오른 거면 진짜 상한가 맞은 기분일 텐데 최소 22조 원이라고 또 얘기를 하니 더 될 수가 있는 건가? 테슬라 머스크가 이제 몇 배 더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면 와 이거 대단한 잭팟 아닌가라는 기대감들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7만 원까지 찍었는데 어디까지 갈 거라고 보시는지 이거는 대표님께서 먼저 한마디 해주시죠. 삼성전자 파운드리 관련돼서 뭐 내용들은 다 아실 거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그거 같아요. 이번에 23조 원 들어온 게 이제 앞으로 8년 동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매년 합치게 되면 약 한 3조 정도쯤 되겠죠. 3조 전후로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의 파운드리가 LSI 쪽에서 지금 들어가는 게 1년에 매출이 25조쯤 됩니다. 그것까지 따진다. 25조 대비해서 3조면은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야, 이것도 이제 민감한 질문은 패스하시네요, 우리 앵커님. 네, 솔직히 그렇게 큰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연간 단위로 따져보게 되면. 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그때 그런 얘기 한번 잠깐 드렸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주가 움직이는 조건 두 가지. HBM 아니면 파운드리. 네. 근데 파운드리가 돌아가는데 제가 걱정을 많이 했던 게 파운드리가 내년 가게 되면은 테일러 공장 돌아가는데 지금 오스틴 공장은 했는데 아신 것처럼 좀 뭐 고난이도 아니고 그냥 파운드리 그냥 8나노 뭐 이런 것 좀 그냥 지어놓은 거고 지금 이쪽은 3나노 이하 쪽으로 막 돼서 이제 신규 고성능 팹 이쪽을 돌아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아무것도 안 들어오게 되면 내년부터 당장 두드려 맞지 않습니까? 감가상각 두드려 맞게 되면 실적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근데 그런 쪽에서 단초 역할을 한다. 그래서 제가 두세 달 전에 테슬라 얘기를 잠깐 드렸었어요. 왜냐면 업계 쪽에서는 알고 있더라고 이미. 그래서 그때 갑자기 두산 테슬라가 아무 일도 없는데 저점에서 막 툭툭 올라오고 있는 게 뭐 그런 가능성들도 얘기가 나오면서 좀 움직였던 게 아니냐. 지금 이제 오게 되면 그런 거죠.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일단 파운드리에 대해서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정말 저거 테일러 공장 저러다가 이제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수주받는 것도 없는 거 아니야라는 쪽에서 뭔가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됐어라는 쪽이고 그럼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 좀 종합해 보게 되면 지금 그나마 삼성전자에서 의미 있는 파운드리로 해서 이번 공정 쪽에서 성과 내는 것 중에 하나가
닌텐도가 있습니다. 네. 네, 닌텐도 칩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자신감 살짝 회복, 그때부터 나온 게 수율 돌아간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번에 나왔던 얘기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는 이제 조금 뭔가 돌아갈 수가 있겠다라는 쪽들이고, 그럼 다음 카드가 뭡니까? HBM이죠. 이거 나오게 되면 삼성전자는 이제 제 추세를 맞춰갈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파운드리 쪽에 대해서 다시 자신감 갖는다라는 쪽인데, 더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이게 삼성전자 돌아가기 시작하게 되면 반도체 소부장 움직인다. 네. 이쪽에 대해서 그때 말씀드렸던 게 전공정은 안 움직이는데 삼성전자가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전공정도 살짝 자극을 줄 수 있다. 라는 쪽에서 아마 오늘 미국 시장에서 보게 되면 ASML 올라갈 거고요. 텔 아시죠? 네. 전화에 텔, 예, 도쿄 일렉트론, 예, 좀 안 받아주세요 이렇게. 어우 이게 사람이 좀 야 너무하시네. 네, 그래서 네 이런 회사들 이제 먼저 부각받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가 아무리 국내 업체들이 저 테일러 공장과 함께 돌아가서 파운드리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일단 주된 벤더입니다. 그쪽들이 더 맞아요. 먼저 부각받을 거고, 또 이번에 혹시나 이제 이를 통해서 성과를 내겠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첫 수주고 네. 테슬라 다음에가 테슬라 이번 수주에서 나오는 것들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 자율주행 칩 쪽에서 A5, A6까지 나가잖아요. 네. 이거는 기존에 알고 있던 저희가 XAI 거 아닙니다. XAI 거 아니고 그 자율주행과 관련된 쪽에서 한 단계 레벨업된 거 자율주행하기 위한 칩들로 설계된 것들이 들어온다는 건 의미가 있는 거죠. 네. 근데 그걸 지금 수율을 잡았다라고 표현하게 되면 일단 그거를 또 중요한 게 공시를 했어요. 삼성전자가 공시를 했습니다. 이게 제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공시를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자신감을 보여준다는 얘기들과, 이게 만약에 기사로 나와서 그냥 뭐 무슨 단독 이러면서 뭐 얘기가 나왔으면은 시장에서 안 믿어. 오늘 이렇게 안 올라갔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고, 그러면 앞으로는 수주 나올 때마다 뭐 나올 때마다 이렇게 공시를 할 겁니다. 예. 그러면 좀 더 공신력이 높아지다 보니까 저희가 대응하기가 좀 좋겠죠. 그거는 새로는 안 나옵니다. 그냥 대응할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렇게 나올 수 있고, 그다음 HBM 쪽도 공시를 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 그거 갖고 믿고 플레이를 하면 되는 거겠죠. 그러면 훨씬 삼성전자 대응하기가 좀 좋아졌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보다 소부장이 훨씬 더 수익률이 더 높을 것 같기 때문에 그걸 보시는데, 소부장을 뭘 보셔야 되냐면은 일단 개인적으로 뭐 원익 IPS나 이런 것들 움직이는데 그거는 그게 아닌 것 같고요. 차라리 지금 키우려는 거는 미국의 압박 때문에 테일러 쪽 공장을 뭔가 또 푸시를 한다라고 되면 거기서 공장이 있거나 아니면 거기서 성과를 내는 업체들이 더 기대가 높다.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두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게 원래 다 아시는 것처럼 카메라 모듈 CMOS 이미지 이쪽 관련된 쪽에서 들어갔다가 이번에 확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번에 그 테슬라 관련된 아주 작은 물량이지만 관련된 쪽에서 테스트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후공정 쪽에서 변화가 들어올 것 같다는 쪽에서 먼저 이렇게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 삼성전자 이 관계를 아시는 분들이 먼저 움직였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데 개인적으로 물량이 그렇게 크진 않을 수도 있다. 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은 완전히 노출도가 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 적어도 거기 가 있어야 돼요. 거기 가 있어서 성과 나는 업체들이 이걸 얘기를 하기도 좀 그렇고, 근데 그냥 시장에서 잘 몰라요. 왜냐하면 너무 보수적이기 때문에. 그런 회사인데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가 오히려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쪽도 바라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보니까 UV 관련된 쪽에서 또 오랜만에 FST 뭐 삼성향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 막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더 맞겠다라는 쪽으로 보시면서 일단 같이 동반 진출해 있고 거기서 성과를 내는 업체들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질 수 있다. 그런 걸로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되, 또 많이 올라가면 아시죠? 네. 하고 또 다시 받고 그런 게 더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전부터 반도체와 반도체 소부장에 대해서 특히 강조를 많이 해주셨었는데 여기에 대한 업데이트를 또 정리를 잘 해주셨고, 저 듣다 보니까 약간 궁금한 게, 그런데 이게 공시가 나오면 왜 그때는 세론이 안 나온다고 설명하신 거세요? 공신력이 있으니까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건 레벨업의 조건이라고 해서 옛날에 차라리 뉴스를 가지고 나와서 삼성전자의 확인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그때 보면 항상 그렇잖아요. 진행 중인데 특별히 나중에 더 진행되게 되면 거기서 추가로 공시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공시입니까? 그냥 내가 한다 그러면 훅 밀고 들어가야죠. 그게 좋은 공시의 요건이고, 우리도 많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공시 잘 보는 게 좋겠다. 특히 삼성전자 관련된 쪽은요. 그게 해답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좀 오픈 얘기긴 하네요. 그러니까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 상태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는 공시로 나오게 되면 여기에 대한 신뢰도는 더 높아질 테고, 세론이 나올 가능성도 그만큼 줄어들 테고, 파운드리에 대해서도 계속 좀
회복 속도가 좀 늦춰질 수 있다라는 전망들도 참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테슬라를 기점으로 해서 파운드리와 HBM까지 좀 성과를 내기를 저희들도 응원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삼성전자에 대한 흐름들 앞으로도 어떻게 보시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네, 뭐 저는 삼성전자 말씀드릴 때마다 외국인 수급이 삼성전자는 중요하다라고 이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이 화면이 나오는지 네, 잘 나오네요. 네, 보시면 그동안 보이지 않던 삼성전자의 수급의 변화가 지금 전개가 조금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 6천억 이상 샀거든요. 예. 삼성전자가. 네. 지금 가운데 아래쪽에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한번 보시면 빨간색이 이제 외국인 누적 순매수 포지션인데요. 이렇게 지금 고개를 들고 올라오고 있고 같은 방향으로 이제 주가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과는 상관관계가 높다면 여기에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게 개인 투자분들이거든요. 네, 개인 투자분들의 비중은 지금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패시브 자금이라고 하는 게 있죠. 네. 그냥 시가총액 순서대로 사는.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이고 달러 약세일 때는 이제 우리나라 워낙 강세이니까 이머지 마켓 좋아지면서 외국인들이 그냥 이제 바스켓으로 시장대로 사는 그런 수급이 있고 그다음에 액티브는 삼성전자가 뭔가 좋으면 삼성전자만 더 사거나 공략을 하는 최근 하이닉스 케이스인 거죠. 네. 반도체 내에서도 사실은 액티브한 자금들이 원래 패시브하게 샀으면 삼성전자를 더 많이 샀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펀드 내에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 비중이 더 높았다라는 것은 확실히 액티브 자금들이 하이닉스로 들어왔다라는 건데 지금 삼성전자를 둘러싼 환경을 보면 달러가 아주 약세라서 우리나라 시장을 사는 그런 분위기는 아닐 것 같고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액티브 자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액티브 자금이 들어오려면 삼성전자의 펀더멘탈에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아까 대표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HBM이 큰 변화를 이끄는 하나인데 아직 관련된 부분에 뭐 긍정적인 부분은 없죠. 네. 예. 근데 다행스럽게도 뭐 큰 규모는 이제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파운드리에서 오늘 의미 있는 뭔가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여기서 뭐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하이닉스는 너무 좋은 게 다 반영돼서 위에 있는 거고요. 삼성전자는 이미 안 좋은 거 다 반영돼서 밑에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제 롱숏이 역으로 걸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려보면 제가 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레퍼런스 아닌가 싶습니다. 그나마 가장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러니까 이거 양산이 될지 안 될지는 지금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제대로, 그죠? 2나노 뭐 GAA 공정을 이용해서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2년 뒤에 정말로 수율 좋게 잘 나오면 이거는 이제 테슬라가 저렇게 했고 삼성전자가 되게 싸게 잘 만들어줬네. 그럼 우리도 한번 삼성전자 맡겨보자라는 케이스가 될 수 있는 거고 네. 그게 필요했던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오히려 저는 레퍼런스 측면에서는 뭐 나쁘지 않은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대신에 진짜 1, 2년 뒤에 잘 양산해서 머스크한테 잘 전달을 해줘가지고 만족하게 돼야 되겠죠. 그럼 물량을 이제 앞으로 뭐 이번에는 FSD가 아니라 뭐 도조 쪽 칩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잘 되면 또 뭐 더 확장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FSD도 한번 맡겨보자, 뭐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이 어쨌든 파운드리의 기술력을 다시 한번 최악에서 한번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검증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했다라는 것은 더 나빠질 게 없는 것을 또 하나 뒷받침하는 내용이 된 거고 외국인들의 그 화답, 수급에 화답을 하면서 오늘 7만 전자 회복을 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내년까지 실내만 이렇게 회복을 한다면 머스크가 말한 진짜 말 그대로 최소 22조 원이고 그 다음부터는 더 추가 수주가 나올 수도 있고 다른 기업들의 러브콜도 받을 수 있겠죠.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그건 잘 보셔야 됩니다. 예. 그건 미리 말씀드릴게요. 통과가 그러니까 기준에 맞추면 더 들어옵니다. 네.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미니멈으로 발표를 했죠. 근데 지금 머스크는 더 크게 몇 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간극이 좀 있어요. 그거는 하는 거 봐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네, 그렇게 그러겠죠. 되고 자기네 그러니까 이거를 왜 또 머스크가 얘기를 했냐면은 지금 테슬라가 약간 좀 위축돼 있잖아요. 그런 쪽에서 우리 자율주행 잘할 수 있다라는 쪽에서 근데 만약에 TSMC에 넘어가게 되면은 물량이 지연되고 그래서 제대로 안 돌아갈까봐 그래서 많이 올라온 삼성전자를 이용했다는 쪽으로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거를 활용한 겁니다. 거기에 뉘앙스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렇게 네. 일단 보시면 되고 여기서 그러면
영농 앵커에게 묻는다. 오랜만에. 제가 제일 싫어하는 코너입니다. 아닙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희는 투자 판단에 아주 중요한 항상 질문이 보면 답에 탈출구가 없더라고요. 당연하죠. 주식시장에 답이 어디 있습니까? 네네. 예, 영농 앵커만의 그 나름대로의 답을 주시면 되죠. 네네. 자,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네, 사야죠. 사야죠. 나는 네. 삼성전자 산다, SK하이닉스 산다. 하나, 둘, 셋. 이럴 것 같아서 제가 답을 잊으셨습니까? 둘 다 사야죠. 또 시작이세요? 또 깜빡하시네. 반도체 ETF를 살 수 그러니까요. 있고요. 예, TF도 있고. 역시 우리 팀장님밖에 없어요. 이렇게 빠져나가시네. 네. 자, 그런 거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딱 골라야 됩니다. ETF 없고, 네, 딱 둘 중에 하나만 사주세요. 딱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저는 네, 전 지금 삼성전자 살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를 매수하겠다. 왜냐면 저는 근데 모멘텀이 예, 전혀 이런 반도체나 이런 쪽은 아니고 네. 패시브 자금이 전 더 들어올 거라고 생각해요. 패시브가. 그래서 삼성전자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적어놓겠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지금까지 삼성전자나 우리 시장을 샀던 바라봤던 모멘텀들이 현실화된 게 아직 없어요. 다 대기 중이란 말이죠. 네네네. 그러면 패시브 자금이 좀 더 들어오면서 삼성전자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은 7월 28일 8시 반, 저녁 8시 반 기준으로 삼성전자를 산다. 네, 적어놨습니다. 지난번에 네이버냐 두산 에너빌리티냐 그거 방송에서 여쭤본 이후로 네. 저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제가 그때 두산 선택했잖아요. 네. 자꾸 두산 에너빌리티를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그런 효과가 좀 있습니다. 예, 괜히 알게 응원하게 모르게. 되더라고요. 네, 이제는 삼성전자 응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적어놓고 다음에 또 한번 네. 어떤 큰 기회가 나오게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대표님께서는 네.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네. 그렇게 약봉을 하면 됩니까, 사람이? 7만 원을 딱 네. 이제 탈환을 했지 않습니까? 단기, 중장기 네. 차이가 있겠죠. 예. 단기는 72,000원. 단기가 아주 짧은 거. 대표님의 단기는 3시간짜리죠. 네. 예, 72,000원이 저항이 돌파가 72,000원. 돼야 가장 셉니다. 그때 그거 보시고 돌파하게 되면은 뭐 8, 9만 원 뭐 이건 이제 그 다음 열려 있다고 말할 것 같고. 근데 문제는 하이닉스 같아요. 이제 약간 나는 뭐 다 반영한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다 보니까. 근데 이럴 때 하이닉스는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지금 저한테 뭐 아까 똑같은 금액으로 맡겨놓는다라고 하게 되면 네네. 저는 소부장 플레이 할 거고 네. 이 하이닉스 빠지면 살 겁니다. 이거요. 저도 그러면 빠지면 산다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죠. 왜 또 그러니까 하이닉스. 네. 하이닉스는 어디까지 빠지면 사실 거예요? 그걸 왜 가르쳐? 아마 중요한 지지권이 하나가 있는데 네. 그 정도까지 가게 돼서 근데 아마 이게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또 하반기 사이에 HBM 관련된 쪽에서 삼성이 뭐 통과했다 그렇게 되면 출렁이 한 번 더 심해지겠죠. 네. 그때 가격대가 어딜 거냐 그걸 찾아가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예, 제가 보기에는 윈윈일 가능성이 크지 한 삼성전자 혼자 뭐 해서 이거 들어갔기 때문에 잘못하게 되면 루즈루즈 게임이 될 수 있어요. 네. 근데 그건 아닐 것 같기 때문에 에이지 크는 것까지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역시 하이닉스 빠지면 기회로 보면서 대응하겠다. 그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안 산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삼성전자는 지금 다들 갖고 계시니까 네. 뭐라고 또 그냥 갖고 가세요. 네. 예, 가시면 될 것 같고. 예. 다만 이제 기술적으로 72,000원대에 대한 저항도 얘기는 해주셨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고. 거기가 돌파돼야 강하다. 돌파돼야 예, 강하다. 예. 얘기를 해주셨고. 혹시 가격과 관련해서 팀장님께서도 첨언하실 내용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함부로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우리 팀장님께 네. 묻는다 이걸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꼭 그래주시기 바랍니다. 영농 팀장님께요. 네. 삼성전자는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 또 한 가지 핫했던 2차 전지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앞에서 2차 전지 정리를 해주시면서 대표님께서도 핵심은 ESS다라고 또 강조를 해주셨기에 이것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 텐데 삼성전자 답 짧게 하셨으니까 이거는 팀장님께서 한번 길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우리가 이제 전기차가 상당히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네. 수요가 이제 줄어들고 공급은 많이 늘려놨는데 그래서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재고는 많이 쌓이고 가격 떨어지고 안 좋은 그런 구간에서 작년 하반기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ESS가 그거를 커버해 줄 수 있을까라고 제가 이제 우리 주위 여의도의 애널리스트 분들 2차 전지 담당하는 섹터 애널리스트 분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해보면
아우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이만한데 ESS 차지하는 비중이 5밖에 안 돼서 네. 아무리 그거 잘해도 별로 도움 안 돼요라는 게 약 1년 동안에 2차전지 담당하는 섹터 애널리스트 분들의 콜이었거든요. 아니, 거기까지 갈 것도 없이 저희 방송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을 아, 있었어요? 때 네네. 2차 전지 얘기하면서 두 분이 ESS 모멘텀을 말씀하시길래 네네. 제가 그때 반문했었거든요. 언제부터 2차 전지 모멘텀이 ESS냐? 그러니까, 뭐 네. 그렇게 좀 네. 전기차가 잘 나가야 캐즘을 지나가야 맞습니다. 이게 되는 네. 거지. 그런데 진짜 지금은 근데 약간 이제는 분위기가 톤들이 예. 다 요즘 2차전지 커버하는 애널리스트 분들의 제목에는 이제는 ESS가 견인한다. ESS로 구사일생한다. 다 이런 톤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네네. 희한하죠, 그죠? 사람이라는 게. 그러게요. 네. 그게 불과 길지가 않아요. 맞아요. 네. 네. 근데 어쨌든 뭐 우리가 삼성전자도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더 나빠질 게 없으면 그래도 이제 바닥을 다질 수 있는 부분이고 2차 전지도 최근에 이제 중국발 뭐 구조조정 모멘텀 네. 뭐 등등의 몇 가지 이슈로 인해서 흑연에 대한 공격도 트럼프로 인해서 또 이제 관세 공격도 해줬고 그러면 우리나라한테 더 나빠질거나 한 건 아닌데 뭐 하나 이제 좀 호재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호재거리로서 역할이 이제 ESS가 좀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ESS가 2차 전지의 이 캐즘 구간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하고 있고 사실 그게 먹히고 있고 사실. 네. 예. 그래서 미국의 ESS가 성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국 배터리한테는 기회 요인이 된다 뭐 이런 건데 뭐 ESS 관련해서는 아시겠지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신재생 쪽 아닙니까? 그렇죠? 네. 간헐성 때문에 ESS를 붙여야지만 안정적으로 공급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AI 데이터 센터도 뭐 전력을 24시간 돌리다 보니까 뭐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요거 하면 잠깐만 한번 잡아주시면 네. 예, 지금 화면이 안 잡히죠? 네.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설명해 주시면 네. 제가 그냥 말로 그냥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ESS의 활용도는 그렇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이제 확장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중국산 ESS가 미국 시장에서 거의 90%를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막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막아버렸을 때 문제가 생기죠. 이미 중국산이 많이 깔려 있는데 그거 막아버리면 누가 해줄 수 있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간을 좀 이렇게 벌어준 거고 내년, 내후년으로 갈수록 중국산 ESS에 미국에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 이제 막아주는 관세를 엄청나게 때리는 부분들을 결정을 했죠. 그러면 그 구간에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갑자기 이제 부각이 되기 시작한 거죠. 미국 현지에서 ESS향 2차 전지를 대응을 할 수 있는 회사가 준비가 되면 이제 중국을 때려도 되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최근에 부각이 되고 있고 지난주 금요일 날 컨퍼런스 콜 저도 켜놓고 계속 들었었는데 네. 북미 쪽에서 ESS LFP를 유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셀 업체라고 되게 자신감 있게 톤을 던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도 사실 반도체 갈 때 2차 전지는 조금 쉬는 성향이 있었는데 네. 그래도 오늘 2차 전지 내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LG화학 뭐 이런 기업들은 괜찮았고 그 LG 에너지 솔루션의 밑에 있는 밸류 체인들도 네. LFP를 좀 발빠르게 대응하는 업체들도 최근에 양호한 그런 흐름이 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내에서는 당분간은 전기차 쪽은 뭐 아직까지는 좀 슬로우하겠지만 그래도 여기는 뭐 계속 확장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쪽을 준비를 잘 해왔고 여기를 좀 대응할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는 2차 전지 내에서도 종목별로 좀 약간 차별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생길 수 있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도 ESS 강조를 해주셨을 뿐더러 LG 엔솔 같은 경우에 6월, 7월 두 달 동안만 주가가 한 40%가 뛰었는데 가격적인 전략 부분도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ESS도 그렇지만 네. 전기차에 들어가는 쪽도 이 얘기는 벌써 한 열 몇 번 얘기 드린 것 같습니다. 똑같은 멘트로 드릴게요. 네. 어차피 이번 법안을 통해서 지금 보조금 못 받게 됐습니다. 9월 달부터. 예. 그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업체들은 뭘 하냐면은 살아나야 됩니다. 그러면 가격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어요. 네. 전기차 가격을. 그러면은 지금 3분기 쓰면 안 됩니다. LFP 써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그리고 또 어차피 자율주행 뭐 테슬라가 붙기 시작한다 그러면 알아서 없다 그러면 가서 이제 충전하고 뭐 이런 것들 다 될 거 아닙니까? 네. LFP로 들어갑니다. 그게 다음 대세고 그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거기서 전기차 쪽도 이쪽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아까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대응할 수 있는 회사 우리랑 SK온도 있습니다. SK온도 있는데 이쪽도 지금 라인 보니까 LG에너지솔루션이 먼저 바꾸고 SK온도 바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마무리되기 시작해서 내년 가게 되면 이쪽이 돌파 구간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쪽이고 게다가 ESS는 더 붙는 거죠. ESS가 왜 중요하냐면 데이터 센터 때문에 네. 이게 커지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 이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거를 JP 모건이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한 거랑 많이 비슷하게 얘기를 해서 한번 갖고 와봤고요. 네. 아이 뭐가 제가 얘기해서 숟가락 얹는 거 아니고 JP 제 얘기는 무시하셔도 되는데 네. JP 모건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 아 그렇구나 얘기를 하실 거 아닙니까? 전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그 눈빛은 뭐예요? 그 눈빛은 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JP 모건의 리포트를 보게 되면은 하반기 한국 시장 최소 손주 탑픽으로 LG엔솔을 꼽았네요. 예. 이걸 갑자기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나 싶어가지고 예, 그래서 ESS 사업의 활용 부상 목표가를 42만 원까지 화학도 36만 원까지 이렇게 올리다 보면은 벌써 20% 이상씩 다 잡아버린 거죠. 네, 특이하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지난 1년 동안에 50기가와트시를 넘어섰는데 ESS 수주 잔고가 근데 기존 전망이 27기가와트 2배 가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러냐 봤더니 데이터 센터 때문에 이겁니다. 핵심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미국 ESS 시장의 20% 이상 성장을 견인한다. 물론 이게 저희가 ESS가 클 때 항상 얘기 나왔던 게 지금 친환경 에너지 이쪽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나오는 기조를 보게 되면 태양광은 살짝 열어주는 것 같은데 풍력 아직까지 싫어하고 있고 나머지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는데 데이터 센터가 이를 견인한다. 이게 가장 핵심인 거죠. 오늘 잘 보시게 되면은 BESS가 뭔지 아시냐면은 ESS인데 배터리가 들어가서 같이 ESS 시장을 겸하는 쪽 그게 앞으로 성장률이 더 크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냥 ESS보다 배터리가 같이 들어가 있으면 뭐가 효율적이냐면은 과전압, 과부하 이런 것들도 다 BMS라고 해서 배터리 매니지 시스템이 있고 그런 것까지 관리하는 요 ESS가 훨씬 더 컴팩트하게 더 테슬라도 그쪽으로 쓰고 있거든요. 네. 거기 들어가는 변압기 공급하는 G 번호바로 들어가는 회사가 뭐가 있습니까? 산일 예 이런 거 예 이런 거 혼자 좀 막아주세요. 이 정도까지 가게 되면은 그래 예 그렇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부각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같은 변압기라고 하더라도 예, 그런 것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게다가 전기차 배터리 이상으로 수익성이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50기가와트가 어느 정도 수익성이냐면 13조 매출과 3조 원의 순이익으로 이끌어진다. 네. 와 이거는 그렇게 되나? 저희가 지금 전혀 예상을 못 하겠는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은 훨씬 더 수익성이 좋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부진한 거 수요를 상쇄하고도 남는다. 그러네요. 그래서 내년 주당 순이익 EPS가 20% 상향 조정하는 근거가 된다. 이런 식으로 딱딱 끊어서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진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일단 LG화학도 산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네요. 근데 보다 보니까 LG화학이 지금 PBR 기준으로 0.7배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그것 중에서 만약에 LG화학의 가장 큰 약점이자 또 기회윤이 될 수 있는 거는 화학 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이제 투자한 것들도 좀 있다 보니까 그게 살아나면서 화학 쪽을 얼만큼 또 견인해서 끌어올리느냐 이게 제일 중요할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더 PBR 0.5배 밑이었다 그러면은 그나마 플레이 해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지금 약간 걸려요. 그래서 물론 만약에 그럼 20% 이상 올라간다 그러면 2724 그러니까 0.9배, 8배 이 정도까지 갈 수가 있겠죠. 그 정도까지는 갈 수 있겠는데 그게 화학 쪽을 갖고 같이 견인하기가 조금 좀 그러지 않을까 생각 들고 있는데 왜냐면 이게 지금 벌써 중국 정부가 구조조정한다는 것 때문에 원자재 가격들이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어요. 네. 근데 오늘도 보셨다시피 좀 올라왔다 싶으니까 지금 탄산리튬 그러니까 상한가 갔다 하한가 갔다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지금 벌써 5번째입니다. 네. 상한가 갔다가 하한가 갔다 이게 지금요. 이러고 있다 보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그래서 그게 주추세가 뭔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일단 그건 좀 더 본다라고 하게 되면 차라리 LG화학보다는 LG솔이 낫겠다라는 생각은 뭐 하고 있는데 그건 뭐 시장이 알아서 할 문제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일단 결국에는 ESS가 중요한데 이걸 뭘 보시냐면은 ESS 쪽에서도 LG에너지솔루션에 들어가는 같이 북미 쪽으로 진출했다든가 거기서 같이 성과를 낼 준비를 한다든가 거기다가 또 지금 ESS에 들어가는 과전압 그리고 또 화재 방지 쪽에 들어가는 요거 LG에너지솔루션 향입니다. 그런 회사가 열심히 찾아보다 보니까 딱 3개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커지게 되면 아마 매출 단위가 올해 내년
그러니까 2026년, 2027년은 폭발하는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보셔야 돼요. 근데 지금 벌써 살짝 출발을 했는데 그러다가 아마 이번 실적 발표가 되면 다시 우르르 흔들릴 겁니다. 근데 그런 거는 분명히 성과를 어차피 LG에너지 솔루션하고 가기 위해서 준비를 다 한 회사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ESS 쪽에서는 폭발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회사 중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또 배우 이서진 배우께서 또 활동하는 이제 그런 회사가 하나가 있는데 그런 시스템이라는 회사가 하나 있어요. 네. 근데 그 회사 같은 경우도 반도체 쪽과 ESS가 같이 결부돼서 뭐 이게 이것도 파운드리 이제 들어갑니다. 근데 그것도 좀 약간 시장 대비해서 조금 좀 그런 것 같아서 이제 그런 것들 보시면서 종목을 찾아 보실 수는 있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무 얘기도 하지 마세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 스스로 좀 반성하고 다시 보는 시간을 방금 전에 좀 느낀 게 그 이서진 씨 얘기를 하셨을 때 제가 진짜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 이분 가족이 하시는 회사가 있나? 아니면 뭐 광고를 하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말 그대로 넘어가세요. 그냥 그거였다. 넘어가 주세요. 예. 네네. 아무튼 2차 전지, ESS 그리고 그 하위단에 있는 기업군들까지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력기기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 한국전력의 배전망 증설 계획 의무화 소식들도 며칠 전에 있었고 그런데 이제 과연 전력기기까지 합쳤을 때 주도주가 어느 쪽이 될 것인가에 대한 줄다리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팀장님께서 한번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네, 너무 더운 것 같습니다. 날씨가. 진짜 너무 더워요.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네.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뭐 극한 폭염이라고 뭐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날씨가 당분간 지속됨으로 인해서 전기에 대한 수요는 뭐 폭발적으로 계속 좀 올라오는 그런 구간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지난주에 미국에서 이제 또 전력망 관련해서 경매가 있었는데 뭐 가격이 거의 20% 이상 급등하는 이벤트도 있었잖아요, 그죠? 네, 그게 AI 데이터 센터 뭐 이런 부분들 폭염으로 인해서 수요는 많은데 네. 뭐 20년 동안 이제 인프라를 투자를 안 해놓다 보니까 공급이 제한적이니까 가격이 계속 전기 가격이 튀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최근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이제 한국전력을 이제 좀 관심 있게 이제 보고 있는데 네. 주말에 이제 미국 원전 시장 진출을 검토한다는 기사가 파이낸셜 타임즈를 통해서 이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한국전력은 전기요금에 상당히 민감하게 움직이는 기업이잖아요. 그리고 모멘텀으로는 미국 밑에 100% 자회사로서 한국 수력 원자력 발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 회사가 이제 뭐 해외에서 뭐 수주를 해오게 되면 당연히 이제 연결해서 한국전력으로 이제 수익으로 꽂히는 그런 구조가 돼 있는데 한국전력이 트레이딩하기 힘들었던 이유는 정부에서 이제 전기요금을 쉽게 올리기가 그렇죠. 어렵잖아요. 네. 이 뭐 이렇게 더운데 전기요금 올렸다가 엄청나게 전기 쓰는데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올리긴 어려울 것 같은데 설마 또 인하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도 은행 관련해서 약간 이자 장사 뭐 이런 이야기 나온 것처럼 전기요금도 인하해버리면 네. 상당히 이제 한국전력한테 리스크거든요. 그렇죠. 근데 방금 앵커님께서 이야기하신 포인트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배전망에 2028년도까지 10조 원 이상 투자한다라는 건데 한국전력이 몇 년 동안 돈을 못 벌었기 때문에 맞아요. 사실은 그렇게 투자할 재원이 없거든요. 근데 그런 발표를 한다라는 것은 재원을 약간 최소한 마련해 줄 정도의 환경은 될 수 있다라는 거고 이거를 전기 가격이 요금은 오르나 보다. 적어도 인할 일은 없겠구나. 그러면 인할 리스크는 없어진 거죠. 네.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전기의 사용량, 뭐 수요는 폭발하면서 혹시라도 하반기에 더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좀 예민하지 않은 시기에 조금이라도 전기요금을 인상하게 되면 상당한 저는 트리거 역할이 되지 않을까 싶고. 예. 그 다음에 체코 원전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뭐 한 2기 정도 수출 모멘텀이 있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체코 쪽, 뭐 정부 쪽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상반기에 계약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를 2기를 또 검토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네. 그걸 만약에 우리 한전도 100% 자회사에 있는 한수원이 받아온다면 네. 그러면 이제 원전의 스팀도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 뭐 움직임 다 기억하시죠? 네. 이제 약간 기간 조정으로 쉬고 있는데 그러면 한전은
실적도 잘 나오는 데다가 원전에 대한 스토리도 붙으면 실적 잘 나오면 이제 2014년도에서 2016년도에 배당 많이 하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었거든요. 네. 그 구간으로 다시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뭐 전력 관련해서는 한전이 좀 뭐 밸류에이션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고 해서 계속 좀 트래킹을 좀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그러니까 지난 6월이었나요? 한전이 막 장중에 24% 급등하고 종가로도 20%가 네네네. 넘고 막 그랬었잖아요. 정부 출범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새 정부 들어서면 또 전기값 당연히 못 올릴 네, 테니까 네, 그런 네.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 3, 4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2배 올랐어요. 맞아요. 네. 그러면 지금에서 한국전력은 완전 리레이팅이 되지 않는 이상 부담스럽다고 할 수도 있는 맞아요. 자리인데 네. 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오름폭을 보면 이제 그쵸. 그럴 수 있는데 네. 앞으로 나올 게 뭐가 더 남아 있는 데를 생각하면 전기요금 안 올렸는데도 오른 거잖아요, 네, 지금. 네. 그죠? 아. 근데 이제 그 구간에서 아마 원전 관련된 기업들은 뭐 3배, 5배씩 올랐거든요. 네. 예. 그러면 저는 전기요금 올리면 이제 이익이 사실은 PER로 2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치 투자 책 보면 PER 1배 정도 되는 기업은 집 팔고 땅 팔아서 사야 된다라는 그런 근데 그걸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는 네, 아니고 네. 그만큼 올라온 차트를 볼 게 아니라 앞으로 벌어들일 이익 대비해서 지금의 밸류에이션을 이제 좀 본다면 저는 뭐 기간 조정을 좀 이렇게 거치면서 에너지를 모으는 구간에서는 충분히 좀 공부를 해볼 만한 대상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진짜 하반기에 전기요금까지 만약에 올리고 체코에서 또 원전 모멘텀까지 붙는다면 그리고 이제 미국 진출한다고 하잖아요. 원전 해체 관련해서. 그러면 스토리도 나름 나쁘지 맞아요. 않아서 좀 공부는 저는 좀 해보는 거 괜찮은 여전히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진짜 원전 모멘텀이 크게 역할을 할 수만 있다면 한국전력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상승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 한국전력 더불어서 전반적인 전력기기에 대해서 대표님의 표현은 좀 어떠세요? 좋죠. 네, 한국전력도 좋고 예, 전력기기 쪽들도 좋은데 일단 이번에 또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피곤한 건 있습니다. 예, 피곤한 건 있는데 그 피곤한 게 먼저인지 앞으로 벌려져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더 많다는 게 먼저인지 그러게요. 네, 그렇게 되면 그걸 잘 비교해 보시고 이럴 때는 그 밀리면서 하면 되죠. 네, 그 포인트 잘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한국전력은 일단 지금부터가 또 중요한 게 어차피 2분기 실적은 별로 그냥 그 정도 나올 겁니다. 네, 3분기가 항상 성수기이다 보니까요. 근데 성수기인데 이번에 하도 덥다 보니까 작년도 더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나올 수 있다라고는 보는데 그거는 이제 물론 이번에 그 기업용 전력 요금은 이번에 올랐어요. 네. 이번 올해 초부터인가 이제 올라서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잘 나올 텐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시장에서 관심은 배당을 재개할 거, 그 정상화시키는 거죠. 배당을 정상화시키는 거를 볼 게 먼저일까? 아까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투자를 하는 게 먼저일까? 뭐가 먼저가 될까요? 아마 유틸리티 기업 상으로는 투자보다는 배당 정상화를 더 요구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또 이제 그러면 그동안에 자기 편입 기준에 따라서 이거 유틸리티 기업이고 다 좋은데 배당이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게 제대로 대응 못했다고 하게 되면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자금들 바뀔 수가 있겠죠. 움직임 동향들이. 그래서 그것까지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가장 트리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뭐 전력기기 쪽들은 다 좋게 보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죄송합니다. 예, 특별한 데서 잘하는 회사들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예, 그런 쪽에서 그 다음엔 또 뭘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쪽에서 그러니까 아마 보시게 되면은 이번에도 보면서 수익성에 따라서 많이 갈릴 겁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가 지금 변압기만 보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변압기에서 이번에 효성중공업 오늘 또 큰 폭으로 올랐다가 좀 떨어지긴 했지만 상승폭을 줄이긴 했지만 이들이 원하는 게 뭐냐라고 봤을 때 새로운 것들이 막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배전반입니다. 아까 우리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송전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제가 공을 딱 던지게 되면 앵커님이 받아줘야죠. 캐치볼 하고 이렇게 받아줘야죠. 네. 마이볼인가요? 죄송합니다. 예, 받아줘야죠. 네. 근데 그냥 하고 툭 빠지고 그렇게 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배전 중요하고 거기 들어가는 중간중간에 개폐기, 차단기 이런 것까지 다 쇼티지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런 거 잘하는 회사들이 어디 있나 찾아보게 되면 답이 다 나올 수 있겠다 한쪽이고 이왕이면 아까 ESS랑 겹치는 이런 쪽들도 커지게 되면 당연히 성과를 낼 수 있겠다는 쪽 보는데 중요한 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판단은 이제 딱 보다가 이제 분명히 또 이제 뭔가 또 노이즈 나오고 뭐 그렇다 그러면 그때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역시 긍정적인 모멘텀들이나 대기하고 있는 뉴스들은 있는데 다만 가격에 대한 부담감도 있으니 한번 조정을 받았을 때 노려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얘기까지 이렇게 들어봤고요. 시간이 약간 애매하게 남아서 다음 이슈를 하는 것보다는 두 분께 한 30초에서 1분 정도만 이것 좀 여쭤볼게요. 오늘 어쨌거나 반도체와 2차 전지가 굉장히 좋았지 않습니까? 이 주도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직전 주도주였던 조방원 쪽으로 다시 한번 쏠릴 것인가? 아니면 이제 드디어 우리의 진짜 대장주들이 갈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조방원이 오늘은 좀 쉬었지만 관세에 관련돼서 불확실성이 지금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조방원은 거기에 하고는 좀 한 발 비켜져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빠지면 대기 매수세가 좀 들어올 거고 반도체는 워낙 이제 비워놨던 섹터고 네. 오늘 파운드리 쪽에서의 모멘텀이 나왔기 때문에 비었던 것을 일부 좀 채우는 정도의 흐름으로 반도체는 아마 기관 투자가들도 그렇게 대응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기존의 주도주가 여기서 크게 무너지기보다는 좀 다시 좀 쉬었다가 힘을 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요?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시소 게임이라고 그러죠. 아. 시소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눌린다 그러면은 네. 이거 보지 말고 눌렸을 때 이쪽 보고 이렇게 다시 돌아간다 그러면 또 아이고 여기 있다가 이쪽 보고 예. 시소 게임 잘하는 투자자가 이상입니다. 근데 참 그 시소가 옮겨지는 그 타이밍을 잡기가 쉽지가 않아가지고 그럴 때는요 네. 물렸다 싶으면 버티. 그럴 때는 저희 매일 저녁 7시에 연합 인포맥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분과는 여기서 이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B증권 프라임클럽의 민재기 팀장,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